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남매가 함께 진행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연 2년 만에 한국전력 전력구입비가 최대 9조 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7년 4개월 만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결말은 전기요금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임종성 국회의원과 이명동 경기도의원의 가족이 사들인 경기 광주시 고산 2 택지지구가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사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종성과 이명동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A씨는 뻔뻔하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의 이름을 직접 지칭하며 자신을 피해 호소인이라 부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일화 최종 후보 발표장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박영선은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집에 돌아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글자 끄적끄적 적었는데 피해자를 더욱 화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회담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을 재확약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정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마당에 재확약이 무슨 필요 있나 모르겠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윤 전 총장은 영입하든 함께 가든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을 상대로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가 돌연 수사팀에서 배제된 A 주인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혁의 탈을 쓴 길들이기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후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가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서울 호남 향후의 총연합회가 전라도에서 태어나 대학교까지 전라도에서 졸업한 양부남 변호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양부남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홍영 질병관리청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한 건 정도가 부검소견에서 혈전 생선 사례가 보고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건 정도라고 말하는 걸 보니 한 건인지 두 건인지 세 건인지 정확히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온갖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식할 정도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온 문재인 정부의 오기가 결국 냉혹한 현실 앞에 꺾였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 커지자 뒤로는 원전 가동을 슬그머니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일단 그 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이 사들이는 전력에서 원전 비중은 2016년 30.8%에서 탈원전을 내건 현 정부 출범후인 2017년 27.2%, 2018년 23.7%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전력 단가가 비싼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지속적으로 늘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식한 정책으로 전력 구입비가 급증하자 원전 비중이 2019년 26.2%, 2020년 29.5%로 다시 높아진 것입니다. 원전의 전력 단가는 킬로와트당 60원 전후로 160원에서 170원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100원 안팎인 LNG보다 훨씬 쌉니다. 한전은 2016년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면서 총 41조 717억 원의 전력 구입비를 썼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전력 구입비는 44조 5,770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49조 9,158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2년 새에 8조 8,441억 원 폭증하는 것이죠. 그러자 정부가 2019년부터 원전 가동률을 다시 높이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한전이 수조 원의 적자 늪에 빠진 상황에서 전력 구입비가 50조 원을 넘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부의 진단이 나온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석탄 발전마저 줄이면서 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전 발전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탈원전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감이 팍 오셨을 텐데요.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원전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문재인 보유국 대한민국만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을 한다며 원전 수출은 계속하고 북한에 짓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면서 말이죠. 원전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당장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아니,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정부는 전력 단가가 비싼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LNG 발전은 가동 초기 불안전한 연소로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 등을 집중 배출할 뿐 아니라 유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발전 단가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쟤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전기 사용료와 직접적 영향이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발표했었죠. 연료비 연동제는 LNG 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연료비 조정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3개월 단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첫 전기 요금이 오는 22일 한전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즘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LNG와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한숨부터 나오시죠.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단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첫 전기요금을 오는 22일 한전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LNG와 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연료비 조정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인데요. 한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LNG와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며 다만 인상폭은 아직 갈 수 없지만 소폭의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되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7년 4개월 만의 인상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클 전망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과 LNG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6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1,498.6원으로 전주 대비 15.6원 올랐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일부 도매요금도 1월과 2월에 이어 3월에도 올랐습니다. 지난 겨울 동아시아 전역에 몰아친 기록적인 한파로 도시가스 연료인 LNG 소비량이 급증해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한전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하지만 일반 가정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명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의 가족이 경기 광주시 고산 이택지지구 주변 땅을 무려 약 1,940평가량을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번 돈으로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땅을 사들인 것까진 괜찮죠. 그런데 경기도 광주시는 이들이 땅을 산 지 딱 한 달 만에 고산 이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되는 땅 투기 의혹이 절로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17일 관보 재산 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누나와 사촌, 이명동 경기도의원의 부인 등 4명은 이 땅을 2018년 11월 5억 9,4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당 30만 원입니다. 이 두 집안이 어떻게 같은 땅을 함께 사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명동 경기도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 임종성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고산 2지구 사업은 광주시 고산리 463일원에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7년 처음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표류했다가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광주시는 고산 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고 2019년 10월에는 시공사를 선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들이 산 땅은 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지 경계에 있지만 개발 뒤 바로 옆에 폭 12m 도로가 새로 뚫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도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어 이들 가족은 입이 귀에 걸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 땅 투기 의심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이 땅을 매입할 때 임종성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해당 필지는 임종성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을 오포읍에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해당 지역구에 계신 오포읍 주민들부터가 이 사실을 순수한 구매로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두 가족이 떼거지로 몰려들 만큼의 투자할 가치는 없는 땅이었다는 걸 해당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계셨을 테니 말입니다. 실제로 고산리의 공인중개사는 6년 정도 이곳에서 공인중개업을 했는데 해당 필지 앞에 도로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매도자가 도로 신설 계획을 알았다면 땅을 팔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해당 필지가 금싸라기 땅이 됐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가족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땅을 파신 분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후회스러울까요? 고산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택지지구에 있는 땅은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수용을 당하는데 지구에 인접하면서도 수용 대상이 아닌 땅은 상업시설,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 가격이 치솟는다며 지금 팔아도 평당 300만 원은 받고 택지 개발이 끝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땅을 사들인 분들과 한 가족인 임종성 보좌관 출신의 이명동 경기도의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 필지를 다른 주소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동 경기도의원은 재산을 신고할 때 아내가 가진 땅이 택지지구 주변인지 몰랐다고 특등 머저리 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아내가 가진 땅, 그 땅이 이 땅이고 이 땅이 그 땅인지 몰라서 엉뚱한 주소로 신고를 했다는 건데 IQ 70인 코끼리도 이런 해명은 안 하겠습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신전대협이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 전국대학생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내부고발자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전대협은 17일 LH 직원들을 위한 자진신고센터 개소식과 함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LH 사태를 풍자한 발언을 담은 피켓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신전대협은 성명에서 LH 투기 사건은 사내복지가 아닌 명백한 반칙이라며 밝혀질 사실을 감추는 데 마지막 남은 양심을 낭비하지 말라. 국민적 용서는 불가하지만 자수를 통해 지켜낸 양심과 공정이 더 나은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투기 가담자들의 자수를 호소했습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내부 고발로 마지막 남은 의인이 되어달라며 대학생들의 이름으로 대리고발해 신고자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신 건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 사망 후 252일 만에 직접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회견 주최 측은 피해자의 모습이 방송 매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씨가 발언하는 동안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17일 오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사실은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며 자신을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리포트. 발언하는 내내 눈물을 흘린 A씨는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저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토로하며
이낙연 대표님과 박영선 후보님께서도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서울시장에 후보를 냈고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제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저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한 분들이 직접 사과할 수 있도록 박영선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정치적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었는데 그분으로 인한 저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다라며 남인순 의원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일화 후보로 최종 결정된 박영선은 피해자 A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같은 날 단일화 발표 과정에서 기자들이 피해자 A씨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시간은 김진애 후보와의 시간이니까 여기서 종료하자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뒤 곧바로 회견장을 후다닥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단일화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걸음을 옮기던 박영선을 둘러싸고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선은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서 오늘 저녁에 밤에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내게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서 오늘 저녁에 밤에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한 고민정, 남인순 같은 애들의 징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은 되려 초선 의원들이 실수는 할 수 있다며 고민정 같은 경우는 선거 캠프 대변인으로 데리고 있죠. 그러니 피해자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박영선이 집에 귀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박영선은 17일 오후 8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 맞다. 제가 후보다. 라며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도 받고 싶다. 저희 당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제게 해달라.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은 지난 이야기도 앞으로의 이야기도 모두 제게 해달라며 부족함이 많지만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 고맙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냥 입으로만 사과하고 맙니까? 더군다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말입니다. 박영선, 네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거면 피해 호소인 3인방을 네 등에 다 짊어지고 다 같이 국민들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피해자 눈에 띄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행동을 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기신 분이 뻔뻔함만 갈수록 더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과 미국의 대통령을 비핵화로 속여온 행동대장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이 얼마 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말했었죠. 김정은은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지도자로 비핵화 의사가 아직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자 미 국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의지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미 국무부의 입장 표명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정의용의 말을 공개 반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팀이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증거를 목격하지 못했다며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뤄낸 대북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죠. 바이든 정부를 또 속여 북한 비핵화 쇼에 주연으로 출연해 달라는 속뜻이 내포된 말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고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4년 만에 북한 인권 특사도 지정했죠.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단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 니네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깝죽대면서 보증 서지 말라는 말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보내는 이 같은 메시지를 든채 만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재인과 김정은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회담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재확약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상 수준에서 판문점 선언을 되살려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를 2018년 수준으로 복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남북 정상이 다시 확인해 복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문 대통령이 방문할 수도 있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화상회담이나 서신을 통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복원한 남북 관계를 차기 정부로 넘겨 임기 초를 비교적 안정된 남북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망상인데요. 반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을 위협하고 나섰죠. 하긴 삶은 소대가리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는 말을 들어도 바보처럼 웃고만 있는데 얘네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얼마 전 친박 인사로 손꼽히는 김재원 의원이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라며 차라리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었죠. 해당 글에서 김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윤 전 총장이 한 역할 때문에 지지층 내부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니 우파가 아무리 급해도 피하는 식별해야 되지 않냐며 김 전 의원의 글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 김 전 의원의 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제 윤 전 총장의 종친으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의 강연자로 초청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여준 전 장관이 김재원 의원이 언급한 내용과 같은 주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윤 전 총장을 영입하든 함께 가든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파평 윤씨 종친인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한 분과 어떻게 같이 가냐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애매하게 끌고 가다가 결국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 지형이 움직일 때 자칫하면 길 잃을 수 있다며 그러다가 극단적 표현은 안 쓰고 있지만 뜻한 바를 못 이루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윤 전 장관의 발언 중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개인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분은 국가주의에 매몰돼서 국가와 결혼했다고 했다며 국가 존중까진 좋은데 21세기 들어와서 국가주의로 통치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경위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촛불 시위로 결국 탄핵을 당한 거잖나? 개인만 탄핵된 게 아니고 당도 탄핵당한 거다. 넓게 말하면 보수 세력도 탄핵당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곤혹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탄핵을 부정하면 수구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탄핵을 인정하면 현실적으로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을 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라며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안 보이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탄핵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이 상태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기에 앞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검장은 2019년 검사가 가짜로 공문서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권이 새로 만든 공수처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황제 면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검찰총장이 피의자를 따로 만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권 관련 수사를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아니, 정권 관련 수사를 막는 기술은 아마 세계 최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조 6,700억 원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여권을 상대로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가 돌연 수사팀에서 배제된 A 주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혁의 탈을 쓴 길들이기라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던 A 검사는 같은 해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금품 수수 의혹이 폭로되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남부지검장 차부장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교체가 됐고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라는 반응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꼬라지를 국민들이 인내하며 지켜봐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소식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6,700억 원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여권을 상대로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가 돌연 수사팀에서 배제된 A 주임 검사가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혁의 탈을 쓴 길들이기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2%세 검찰개혁에 탈을 쓴 길들이기로 참담한 상황이니 다들 잘 이겨내시리라 믿는다면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언론과 통화에서도 라임 의혹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번복한 김 전 회장에 대해 변호사들이 회유하고 진술을 녹음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경위에 대해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또 남부지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에서 왜 배제됐는지 아직도 알 수 없었고 새로운 수사팀에서 라임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 검사는 강 전 수석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라고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 여권의 공세가 심해지자 김 전 회장은 돌연 말을 바꿨고 그로부터 11일 뒤인 19일 수사를 담당했던 A 검사는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돌연 수사팀에서 배제됐습니다. 그의 인사이동으로 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지검장과 차부장 검사 등 전원이 교체됐는데요.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올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표적 친정부 성향 심재철 신임 남부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내보낸 뒤 아무런 일을 못하게 한 것이다며 검찰개혁을 내세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무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신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이 중에서도 차기 검찰총장으로 가장 유력했던 이성윤은 피해자 신분이 되는 바람에 총장의 꿈에서 멀어졌고 신재철의 경우는 이미지가 더럽게 나쁜 추미애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등 문재인의 검찰총장 내정이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가 호남 향후회답게 전라도 출신의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을 법무부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양부남 전 고검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담양공고와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0일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눈에 띄게 승승장구한 양분한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의정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전남대학교 출신 중 최초로 고검장으로 승진해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양부남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부남을 후보로 추천한 서울 호남 향후의 총연합회는 검찰 내 흑수저인 양 전 고검장은 비서울대 법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검사장에 올랐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청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청거를 받습니다. 검찰총장 인선은 청거, 추천, 제청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청거를 받은 법무부가 적합한 인물을 1차로 추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넘기면 추천위가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해 박범계에게 추천하고 박범계가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해 문재인이 임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최대 걸림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장 의원은 안철수 후보를 향한 욕설에 가까운 저주는 단일화 국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싸움을 조장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주변 인사들은 조롱과 멸시의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며 단일화 해방꾼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만큼 방해를 했으면 이제 그만하라, 참으로 나쁘다라며 이번 후보 단일화의 해방을 놓는 사람은 시대의 역적이자 야권 농단 세력으로 규정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오 후보나 안 후보 모두 살아야 한다며 두 분이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하고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서울시장, 한 분은 차기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며 야권을 더 크고 넓은 통합의 정당으로 만들어갈 지도자가 돼야 한다며 어떤 방식이 됐든 대승적 양보로 야권 통합과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유럽 23개국이 접종 중단 조치를 취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만들어진 사례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이 보고는 다름 아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입에서 나왔는데 이래서 정 청장이 문재인이 대통령은 백신을 언제 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순서가 최대한 늦게 오길 이라고 답했나 봅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일단 살펴볼 시간이 필요해서 순서가 최대한 늦게 오길 이라고 말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다면서도 사망 사례 중에서 한 건 정도가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한 건이면 한 건이고 두 건이면 두 건이라고 정확히 말해야지 사람의 생명이 달린 심각한 문제의 한 건 정도라고 말한 정은경 청장은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유럽의약품청이나 세계보건기구도 연관성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직원들도 모두 아스트라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며 아스트라 백신 맞으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전부가 공동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가 미국 대선에 과연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작년 미 대선에서 외국 세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이란, 정부 연계 세력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몇몇 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대선과 관련한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전부의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16일 공동보고서에서 그 어떤 외국 정부 소속의 행위자들이
2020년 연방선거에 개입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 방해, 표 조작, 표 집계 또는 투표 결과 전송 방해, 투표 과정의 기술적 측면 변경 또는 선거제도의 무결성 훼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들 부처는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이란 정부 연계 세력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몇몇 정보를 수집해갔지만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 부처는 쿠바, 중국, 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이 선거 인프라를 사용하거나 표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이란의 경우 선거 기능을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손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유권자 정보와 투표 및 개표 능력, 선거 결과 전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들 부처는 설명했습니다. 즉, 외국 세력이 직접 미 대선에 개입해 선거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다는 게 국가정보국의 평가인 것입니다. 한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모두 2020년 대선에 외국 세력이 개입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핵심 경합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권에 다시 도전할지 내년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2024년 대선을 생각하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모든 여론조사에 기반해 말하자면 그들 공화당은 내가 다시 출마하길 원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발을 떼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우리가 하원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하며 우리에게 하원을 탈환할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보다 나은 지도부가 들어서기만 한다면 공화당이 상원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 이후 대선 재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참편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백신을 맞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겠다라면서 코로나19 백신은 훌륭하고 안전하며 작동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17일 종합뉴스 영상에 무초송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여정이 말솜씨가 삶은 소대가리 정권의 국무위원들과 모든 홍위병들보다 훨씬 지적이고 조리가 있는 것 같다. 삶은 소대가리와 자리를 바꿔도 훨씬 잘할 것 같다. 저도 어제 북한 뚱떼지 동생 김여정의 말에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철면피, 어리석다, 유치하다, 또 간도 크다 이런 말들은 문재인에게 딱 잘 어울리는 말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여정이 문재인이 얼마나 철면피 같고 어리석고 유치하고 간땡이가 부은 인간인지만큼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김명선님께서는 민노총 뒤에 간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주택 50%와 기업 국유화 주장, 공사나 길로 큰일이네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문재인 임기 말이 되니 민주노총이 더욱 노골적으로 붉은 티를 내며 이러한 요구들을 해대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이야말로 진정한 적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